예, 김무성 대표가 진박 후보가 공천을 받은 5곳을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누리당 공천 4분 오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가 긴급 최고위 개최를 수용했습니다. 11시 반에는 아마 극적으로 최고위원회가 소집이 될 것 같은데 절충점까지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파국으로 치달을지 주목됩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시한입니다. 이동우 YTN 보도국 부국장,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11시 반에 긴급 최고위 개최를 하기로 지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김무성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하면서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최고위를 열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부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좀 번복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원래 김무성 대표는 이 5군데를 무공천 지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굳히고 오늘 오후까지는 최고위원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꿔서 11시 반에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마음이 바뀐 것인지 안 바뀐 것인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까지 취재한 바로는 김무성 대표는 5군데를 무공천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결정 사항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인선 전 경북지사를 대구 수성을에 여성 우선 추천 지역으로 추천을 했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수용이 돼서 이 부분이 일단 홀딩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다시 재공모를 해서 이인선 전 경북부지사를 다시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수용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6곳이 지금 공천이 안 된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종의 어떤 관심 지역으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김무성 대표 30시간 안에 이렇게 당초에 마음을 바꿔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좀 생각을 바꾼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최고위원들 3분의 1이 요구를 하니까 최고위 소집에 응한 것인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친박에서 얘기하는 직무대행에 관련된 거를 원천 봉쇄시킨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헌 30조에 따르면 대표 해외 출장이나 사고 등으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최고위를 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할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었었는데 그 자체를 최고위에 들어감으로써 원천 봉쇄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더 강도가 강해진 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원내대표가 저저께 부산에 내려갔을 때 절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김무성 대표가 5개 무공천 지역에 대한 거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거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극적으로 절충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부산으로 전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평소에 99번을 밀려도 마지막 한 번만 이기면 이기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고 이번에 이제 옥새 투쟁이 지난번 살생부 파동 때부터 일찌감치 이제 준비된 그런 계획된 행보였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지 않습니까? 김무성 대표가 계속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최고위원회를 완전히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11명의 상당수가 친박계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의 어떤 반대 부분은 거의 지금까지 일부 이제 그런 반대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계속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만 마지막 날 특히 이제 후보자 등록하는 마지막 날 이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거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번 어떤 리더십의 어떤 상처도 계속 입어왔는데 상향식 공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리더십도 세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년 대선에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 이제 당내 비박계 의원들도 도대체 대표가 뭘 했느냐. 특히 이제 조혜진 전 원내수석부 대표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가 이러는 게 다 버스 지나고 나서 손 흔드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박계 의원들이 어떤 압박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뭔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수용했을 때는
당대표로서의 어떤 리더십은 물론이고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도 현저히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저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결행을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어찌 보면은 이 친박계라든지 이쪽에서는 좀 허를 찔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말이죠. 그 김무성 대표가 사면초가에 빠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내정이 되면서 무장 해제가 된 겁니다. 더 이상 어떤 형태든 간에 그 아주 친박 중심의 구조를 깰 수가 없었는데요.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은 대표가 예.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최고위원 체제를 붕괴시키면 비대위 체제가 구축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려면 최소한도 3일 동안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김무성 대표는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예. 아주 굉장히 그 전략적 인내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게끔 돼 있는데요. 예. 이거는 두 가지 배경을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을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인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예. 그게 이제 승부수. 두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여하튼 유승민 파동 이후에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선거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오히려 이것이 새누리당의 선거를 그나마 끌고 갈 수 있는 하나 유일한 자기 나름대로의 고육책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이 결국 이제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결국 뭐 이 승부수가 통할 것이냐 통하지 않을 것이냐라의 최종적 판단은 결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지금 상황이 나왔다고 봅니다. 예, 아침에 지금 친박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이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표 대행 체제를 네. 논의했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불가능합니다. 네. 없을 것 같고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사고나 해외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그 대행할 수가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또 부산서 올라와갖고 좀 방을 지키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예. 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리적 논쟁, 그러니까 전략적 법리적 논쟁을 끌고 가는 거죠. 예. 여하튼 간에 직무대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 공천을 해버리고 예. 문제는 뭐냐면 선관위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라는 것이죠. 직인이나 뭐 이렇게 도장이 찍지 않으면 선관위에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근데 그 직무대행이라고 인정을 할 경우 예. 유권 해석을 중앙선관위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접수를 하고 유권 해석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이 두 가지 굉장히 복잡한 법리적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선거에서 이것이 어떤 쪽에 그 논쟁이 맞느냐를 가지고서 판가름 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루한 법리적 논쟁까지도 갈 수 있는. 법리 논쟁으로 갈 경우에는 뭐 총선 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아닙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전략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무성 예. 대표가 계속 갖고 있다면 따라서 중앙선관위가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예. 어떠한 판단을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뭐 지금 당장 중앙선관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예. 분명한 것은 이것이 법리적 논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공천 위기에 몰린 진박 5인 오늘 중에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네. 뭐 당을 바꿔서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출마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은데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예, 오늘 아침에 이제 항의 기자회견을 연 예. 거죠. 예, 이 5명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부터 공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공천을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탈당을 하지 않은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재호 의원 등은 뭐 공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탈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후보자 등록할 때까지 그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바꿔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명은 만약에 새누리당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결국 이 그 당 직인이 찍힌 당대표 직인이 찍힌 공천장이 선관위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무소속으로도 출마하는 길이 봉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면 이제 공무 단임권이 아니 원천 봉쇄되는 이제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건데 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는 어쨌든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도 중요하지만 전체 48%를 차지하는 수도권의 민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이런 그 무공천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당과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확신하에 이런 어떤 그 결행을 한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측근들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마음을 바꿔서 일부 지역은 타협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김무성 대표의 이번 부산행에 대한 그 분석을 잠깐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공천 국면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듯했던 김무성 대표가 당대표직인 거부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행보가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이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스스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자처할 만큼 대표적인 YS 문화생으로 알려져 있죠. 1990년 3당 합당 이후 당시 주류였던 민정계가 김영삼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 노태우 대통령과 비공개로 작성한 내각제 합의각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김영삼 대표는 당무 거부를 선언하고 마산으로 데려가 칩거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 결국 노태우 대통령과 민정계는 여권 분열과 전국 파행을 막기 위해 백기를 들었고 다시 대표직에 복귀한 김영삼 대표는 2년 후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자, 지난해 말 주변 사람들에게 99번 가랑이 밑을 기어도 마지막 승부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던 김 대표. 그의 마지막 승부, 과연 김영삼 전 대통령과 닮은 꼴의 결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뭐 지금 도장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문제 갖고도 상당히 그 논란이 있었는데 현재 그 김무성 대표 말로는 뭐 당사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이 옥새가 어디 있냐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면 지금 21세기 알파고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 특히 새누리당은 조선조 시대에 있어서의 옥새 파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이게 너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그 YS 그는 1990년 10월 달에 내각제 각서 파동 때인데요. 그 당시랑 지금 상황과 같이 연결시키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공천 파동 문제를 가지고서 그 행한 것에 대해서 과연 대표라는 거하고 책임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리더는 있는데 지금 리더십이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참 우리 그 1950년대에 미국의 외교관이었던 그레고리 핸더슨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정치는 회오리 정치다, 소용돌이 정치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파성과 개인 중심의 이기주의 때문에 합리적인 타협이나 더 나아가서 응집력을 배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50년대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상당히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참 씁쓸합니다. 예. 자, 뭐 시간이 오늘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인데요. 지금 그 최종적으로 5곳에 대한 전체적으로 6곳이 되겠는데요. 공천되지 않은 그 지역에 대한 상황 어떻게 좀 결말이 날 걸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일부에서는 뭐 그 타협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김무성 대표와 몇 군데는 하고 몇 군데는 안 김무성 하고. 대표가 항상 뭐 대화와 타협을 이제 강조하는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았고 또 지금까지 또 김무성 대표가 뭐 계속 뭐 한번 그 승부수를 냈다가 또 다시 또 뭐 이걸 철회하고 또 사과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럴 가능성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무성 대표 측은 비교적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정치적 어떤 그 명운을 걸고 승부수를 건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마치 그 일부 지역을 뭐 타협을 한다면은 공천장을 가지고 이제 흥정을 했다는 이제 그런 오명을 뒤집었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 그 대구 그 동갑의 정종섭 부부하고요. 또 특히 이제 대구 달성 지역이 이제 좀 관심사인데 대구 달성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서 4선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이 정치적 고향에 그 추경호 그 전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공천을 했는데 이 지역마저 만약에 그 무공천을 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도 그 배신자를 반드시 심판해달라,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그 호소했던 뭐 그런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지역을 봤을 때 그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여기서
권곤일척의 승부를 걸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 타협을 하거나 협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고위원회 위원들, 친박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냐. 다시 얘기해서 새누리당 공천은 시작부터 끝까지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승민 의원 쪽만 만약에 무공천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는 것을 합의를 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거부를 한다는 것이 알려진다면 저는 최고위원회에서도 결론 나기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참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도 불구하고 선거가 얼마 임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한 두 군데 정도는 무공천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동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장을 찍는 그게 이제 마지막 절충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이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이제 그 대행 체제로 해서 이제 그 선관위에 보내갖고 그렇습니다. 유권 해석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지금 절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하는 두 가지가 지금 정치적인 시나리오를 만약에 상상해 본다면 그게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걸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후자가 더 바람직합니다. 여하튼 정치라는 거는 어떠한 형태에서 타협과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극단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바람직한 나쁜 정치의 전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형태든 간에 서로 타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절충할 수 있는 지점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은 유승민 의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쪽을 무공천, 그리고 이재호 의원 쪽은 뭐 이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김무성 대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국회법 파동 때도 유승민 의원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몸미라고 하는 것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문제와 관련돼서 큰 부채의식이 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과 관련된 그 지역이 아마 최고의 마지막 타협의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욱 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승민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유승민 의원 지역을 무공천 지역으로 한다면은 지금까지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은 갈등을 겪어왔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또 배신의 정치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와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 유승민 의원 지역구를 무공천 지역을 하겠다. 그거는 참 그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대구 달성 지역의 그 정종섭 후보 공천한 지역하고요. 정종섭이 아니라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이죠. 거기하고 이제 대구 동갑에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 공천한 지역 그 두 군데는 결국 이제 공천을 추인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워낙 그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오늘 만약에 타협과 협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마 가장 마지막에 가서야 결국 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꾸로 본다면 유승민 의원 쪽에는 공천을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풀어주는 그 완전 역발상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최고위원 회의가 지금 이제 30분부터 소집이 돼서 열리고 있는데요. 잠깐 그 현장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고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당사에 뭐 직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당사에 직인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일단 뭐 어저께 상황을 보면은 옥새 쉽게 해가지고 그 직인을 갖고 내려갔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아주 굉장히 비도덕적인 정치인으로 매도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느낀 김무성 대표가 그렇지 않다. 직인은 당사에 있는데 내가 찍지 않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뭐 당 직인을 가지고 지방에 내려 그런 치사한 짓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총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 대표 직위는요. 그리고 뭐 당 직인도 마찬가지로 총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뭐 김무성 대표가 그걸 가지고 부산 내려갔다는 건 사실은 뭐 정치적으로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혼선은 있었고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오늘 정리를 한 거죠. 그 부분은 당에서 지금 가지고 있다. 총무부에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새누리당 최고위가 이제 잠시 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열리는 대로 현장 연결하도록 하고요. 야당 얘기 잠깐 나눠볼까요? 공천 파동을 수습한 이제 야당
어제 서울 마포홀에 출마한 손혜원 홍보위원장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선대위 참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선대위에서는 활동을 하겠죠. 뭐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큰 그 임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총선 승리에 이바지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만약에 안 한다면 더 우습지 않나요? 향후의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유력한 대권 후보가 총선이라는 장이 열렸는데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그게 좀 부자연스럽고 모양새가 좋지 않겠죠. 다시 얘기해서 자신과 가까운, 요새 보면은 뭐 친노가 아니라 친문계가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의원들을, 후보들 중심에 대한 선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지역의 선거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소식에 따르면 새누리당 현장 연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뭐 앞에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마디씩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보통은 이제 관행인데 오늘 지금의 어떤 그 상황을 이제 반영이라도 하듯이 뭐 일체 언급하지 않고 시청자분들의 바로 이제 문 닫고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요.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제가 합의제냐 아니면은 협의제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것은 합의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한 사람이라도 특히 당 대표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것을 다수결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 김무성 대표가 들어가서 자신의 그런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저는 어떠한 타결도 올 수 없게끔 되는 그런 구조가 일단은 돼 있다는 것. 이것을 이제 막판에 어떤 식으로 조율할 것이냐라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 상당한 뭐 경론이 오갈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늘 같으면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워낙 뭐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했듯이 그 당 그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 회의 그 개최도 거부했다. 뭐 이런 것이 결국은 그 대표 유고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빌미가 돼서 원내대표가 대신 그 직무를 대행하는 그런 부분을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최고위원회 개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최고위원 개최를 통해서 거기서 계속 경론을 벌이면서 오늘 오후 6시까지 시간을 끄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예, 새누리당 관련한 소식은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발언을 일부 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손혜원 홍보위원장 사무실입니다. 요즘 우리 당 정체성 논쟁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저는 아주 관념적이고 부질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 중도 개혁 정당, 왼쪽으로는 진보를 포용하고 오른쪽으로는 중도 그리고 합리적 보수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의 정체성 관련한 발언인데 김종인 대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김종인 대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일부 세력의 정체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 논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수권 정당으로 가는 길이 유한하다. 없다. 근데 저는 새누리당이나 지금 더민주당이나 우리 정치학을 연구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 정의를 서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중도 개혁 정당이라고 포괄하는 정당은 캐치올 파티. 이거는 정당에서 나오는 ABC거든요. 모든 정당이 추구하는 거예요. 저 정당만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거를 정체성이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고요.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당원 당규 전문에 나오는 핵심적 사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관념적이고도 이것이 부질없는 것이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왜 더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싸웠을까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정체성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부에서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비박의 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정당을 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가장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체성이란 말을 막 들먹이는 걸 보면서 정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공부 좀 하고 지식을 좀 쌓고 더 나아가서 전문성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경제 심판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총선 출정식을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가장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부분이 뭐 어떤 뭐 안보라든지 뭐 어떤 이념이라든지 이런 거보다야 경제 부분이 가장 뭐 피부에 와닿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 심판론으로 이번 선거에서 캐치프레이즈를 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 예. 뭐 알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은 지금 아직도 공천 내용 상황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먼저 확실하게 이제 경제 심판론이라는 어떤 주제를 잡고서 선거를 선도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계산인 거죠. 근데 다만 어쨌든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무성 대표,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이런 어떤 노선이라든지 이번 예.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간에 언제든 갈등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가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사상 지역이죠. 손수조,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27.5% 1위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아니요. 장재원 장재원 전 무소속 의원, 무소속 후보가 이제 무소속 장재원 후보가 35.4%로 1위고, 대구 수성갑에서는 김문수, 김부겸 두 후보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김부겸 후보가 46.3%로 네. 1위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갑에서는 문대성, 박남춘 후보가 5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서울은 천정배 후보가 48.6%로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부에서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 37.2,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후보가 39.7%입니다. 전북 전주병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42.2,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3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은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 31.4, 더불어민주당 노관규 후보가 38.1%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8.2%, 새누리당 이만규 후보가 35.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연합뉴스가 의뢰를 했고요. 코리아 리서치 센터가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7개 선거구 만 19세 이상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 전화 방식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이제 조금 전부터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참석을 했고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조금 전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론조사 관련된 거 우리 두 가지 사항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론조사는 현재의 스냅 사진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론조사 보면 각 7개 지역에요. 5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유동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사를 다 해보면요. 지금 부동층이 약 20에서 30%를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에 변화될 것인가 큰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선거학회가 총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통 선거 당일날 누구를 찍을지 결정했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10 내지 12% 정도 되고요. 일주일 전까지도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국민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만큼 마지막 변수에 의해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형태를 통해서 혹시 밴드웨건 이펙트, 여론조사를 앞선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겠으나 네. 여론은 항상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은 지금에 있는 결과와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요. 예. 선거 일주일 전까지는 여론조사를 할 수 전까지 할수 있고요. 있군요. 예. 일주일 전까지 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공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여론조사는 이제 공표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가 보면 유선 전화만을 상대로 해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당수 집이 이제 집에 전화 없이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선 전화만 가지고 여론조사했을 경우에는 예. 정확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다고 더군다나 패널이 샘플이 500명 정도면 아무래도 그 정확성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 이번에 뭐 선거 체제가 뭐 굉장히 어느 때보다 늦게 이제 체제가 이게 정비가 돼서 막판까지 나오는 여론조사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12년에 투표율이 54.2%였거든요. 뭐 정치 때문에 이런 혐오 때문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다당 체제로 가서 경쟁 관계가 높아지면 투표율도 높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영주 명지대 교수, 이동호 YTN 보도국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